이번 주제는 요거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이번에 수열이를 불러가지고 그게 제일 궁금했어. 차기 대표팀 이제 감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잖아. 지금 많은 분들이 국내냐 국외냐 외국인이냐 국내선 출신이냐 약간 이런 부분으로 많이 얘기를 하거든. 근데 나는 그걸 떠나서 전술 전문가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어찌됐건 벤투 감독 하에서 16강을 올랐어. 그리고 예전과 보기 힘든 축구를 좀 해왔단 말이야. 큰 무대에서. 그래서 이런 흐름을 좀 이어가려면 그리고 다음 월드컵에는 어찌됐건 중심이 이강인, 김민재 뭐 벨기에 했을 때는 홍현석도 있을 거고 뭐 조규성이라든지 많잖아. 황인범. 그래서 다음 대한민국 대표팀의 차기 감독으로 이런 전술을 쓰는 감독이 낫겠다. 누구냐를 떠나서 대한민국 대표팀의 전술의 변천사. 좀 간략하게 어떤 축구를 우리가 했었는지. 그러니까 왜냐면 대단히 뭉뚱그려서 옛날엔 투혼의 축구 이런 식으로 얘기했단 말이야. 전술적으로. 근데 지금 좀 전술적으로 약간 어떤 흐름으로 대한민국 대표팀이 왔는지 그거 좀 약간 얘기해줘요. 오케이. 일단 뭐 우리나라 전술 변천 너무 옛날 거는 좀 하고 대충 그래도 좀 비교적 최근에. 일단 우리나라가 이제 전술적으로 영향을 좀 국제 축구의 전술적인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하는 시기라고 한다면은 그 홍명보 감독이 있었던 그 90년대. 90년대인데 그때는 이제 그 소독 축구에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 80년대 소독 축구. 소독. 그때 이제 그 소독이 구사했던 전술이 리베로. 후방으로 쳐지는 리베로와 이제 두 명의 이제 마크맨 그 스토퍼를 앞에 두고 3백을 백스리를 구성을 하고 미드필더 쪽에 많은 인원을 두면서 이제 좀 압박을 하기도 하고 공격적으로 나가는 이제 그런 축구를 했는데 그 시스템이 우리하고 맞다. 그래서 이제 90년대 받아들였었거든. 이제 그때 전술적인 특징을 좀 본다면 일단 그 리베로 중심의 3백을 하고 가장 큰 특징은 그거야. 미드필드 쪽에 뭐 361을 쓰든 351을 쓰든 343을 쓰든 양측 윙백 현재로 치면 윙백 포지션 그 포지션에 우리는 이제 양측 사이드 어태커를 둔 거죠. 윙어들. 그래서 그 윙어들이 이제 공격적으로 막 올라가고 측면에 이제 공격을 장악을 해주고 중앙에는 우리가 그때 스트라이커가 많았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스트라이커들의 파괴력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전술을 썼는데 그때는 이제 아시아 쪽에서는 거의 뭐 맹주였지. 야 그때 뭐 하면 뭐 8대0. 그렇지. 맞아. 그러니까 지금 뭐 레이트 나이트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361 시스템, 뭐 1441 시스템 뭐 이렇게 있는데 1441, 361. 맞아 이런 것도 있어. 361. 그때는 이제 한 명의 리베로를 두고 두 명의 스토퍼를 두고 양쪽에 윙을 이제 윙을 두고 이런 이제 굉장히 공격적인 경기 운영 스타일을 이제 추구를 했다. 그때는 이제 윙들이 거의 윙백들이 윙처럼 움직이고 중앙에 공격수가 많다 보니까 우리보다 한 수 아래 팀들은 정말 강력하게 잡아냈거든. 그렇지. 아시아 팀들은 뭐 수비 쪽은 좀 불안하긴 했지만 수비는 어차피 홍명보가 다 커버한다. 다 커버한다. 그리고 그래서 공격적으로 나가 화끈한 축구를 해서 이제 아시아 쪽에서는 아시아의 맹주다라는 그런 잘했다니까 옛날에 뭐 말레이시아 뭐 이런 팀들 박살 냈어 진짜. 그렇지. 그랬는데 그게 국제 축구에서 안 먹혔어 이제. 월드컵에 나가면 우리가 3백 놔두고 공격적으로 나가는 축구를 못한단 말이야. 사이드 어태커들이 어떻게든 수비 쪽을 이제 커버를 해주면서 5백을 형성을 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하고 안 맞았던 거죠. 강팀들 그래서 항상 딜레마가 있었어. 강팀들 상대로 우리의 공격 그 스타일을 아시아에서 하던 스타일을 밀고 나가야 되냐 아니면은 강팀을 해야 될 때는 사이드 어태커들을 측면 수비로 내려가지고 5백을 형성을 하면서 좀 수비적으로 가야 되냐. 그런 문제가 그런 고민들이 있었겠다. 네, 그런 고민들이 있었지. 그랬는데 우리가 공격적으로 나가면 측면이 무조건 털리는 시스템이었고 강팀들에게는. 당연하지. 근데 사이드 어태커들을 백으로 내려버리면 그건 우리가 하던 게 아니었단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측면 수비가 공격수가 측면 수비를 하려고 해봐. 그것도 털리고. 그것도 털리고. 이도 쏘도 안 되네. 그래서 98 월드컵 때나 이럴 때 보면 네덜란드가 5대0으로 발리고 뭐 아시아 예선에서는 폭격을 했는데 그렇지. 월드컵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시스템을 못 가져가다 보니까 네덜란드한테 5대0으로 지고 막 멕시코한테 3대1로 지고 결국 또 뭐
조별 예선 탈락을 하고 감독 경질되고 그래서 차범근 감독님. 그래서 나온 게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만 잘한다. 그렇지. 아시아의 호랑이다. 이런 그렇지. 이야기가 나왔었거든. 나는 그 다음에 너가 할 얘기가 뭔지 알아. 히딩크 감독이 오면서 변했다 이거잖아. 맞아. 그렇지. 이제 현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개인기량 문제도 그럼 있었긴 했지만 당연하지. 세계 벽이 있었어. 그래 시스템적으로 너무 케미가 안 맞았다. 국제 무대 나갔을 때. 그래서 이제 히딩크 감독이 왔을 때 그때 히딩크 감독이 했던 게 우리는 너무 하나만 다 선수가 하나만 한다고? 역할을. 그러니까 윙백들이 사실 수비 때는 백으로 내려오기도 하고 공격할 때는 위로 올라가서 윙이 되기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해주고 그리고 그 스토퍼들이 사실은 센터백 역할을 해가지고 어쩔 때는 커버를 스위퍼처럼 커버를 해주고 어쩔 때는 데인마크를 해주고 이런 역할 구성이 너무 세분화되어 있다. 리베로는 리베로 역할만 하고 스토퍼는 스토퍼 역할만 하고 사이드 윙백은 윙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하나씩만 하고. 그렇지. 이런 거를 좀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체력 문제가 있다. 그렇지. 엄청 체력 엄청 훈련했잖아. 이제 파워 트레이닝을 하고 그때 이제 전술적으로 변화를 가져갔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리베로가 스토퍼 뒤에 쳐져 있었잖아. 예, 그 선수를 스토퍼와 같은 라인으로 올려가지고 일자 스리백을 형성을 해. 그러면서 라인을 좀 올리고 그 측면 윙백에 위치하는 선수들이 이제 공격적으로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수비할 때는 백도 하고 공격할 때 윙도 하고 이런 역할 개념을 이제 좀 그 주입을 시키면서 그 월드컵 때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통하면서 이제 좋은 성적을 거뒀지.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월드컵 때 그런 경험들을 토대로 삼아가지고 이제는 지역방어를 하자. 리베로 시스템이 아니라 지역방어를 하면서 센터백 체제로 가야 우리가 국제 축구계에 이제 뭔가 좀 그 명함을 내밀 수가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포백 시스템으로 변화를 한 게 2002 한일 월드컵. 그렇지. 2002 한일 월드컵 이후에 이제 그런 이제 흐름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그 우리가 포백 시스템을 했는데 잘 안 됐지 당연히. 원래 포백 하면은 4명의 선수를 두고 양측에 이제 풀백들이 좀 오버래핑도 좀 해주면서 이제 미드필드 플레이도 가담을 해주고 해야 되는데 수비수 4명을 세웠는데 4명이 다 수비만 하고 있어.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을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2명의 센터백 앞에 또 1명의 센터백을 둔 거야 이제. 그게 이제 그 수비수 앞에 위치하는 스위퍼. 그러니까 스위퍼를 수비 뒤에 두는 것이 아니라 조금 앞에 두는 운영을 하면서 풀백들을 좀 올리는 운영을 했다. 그 대표적인 뭐 기성용인가? 기성용은 조금 후에 나온 선수. 2000년대 그때 그 시절로 따지면 2호라던가. 2호. 그렇지. 2호라던가 아니면 이제 김남일 선수도 좀 맞아. 코엘료에서 그런 역할을 했었고 예, 그런 선수들이 사실은 이제 명확한 미드필더라기보다는 좀 완전히 센터백 제3의 센터백 역할을 하면서 맞아. 다 끊어주고 수비해주고 마지막 클리어링도 해주고 뭐 이런 역할들. 예. 그래서 그때는 완연한 포백을 구성할 수 없었기 때문에 포백에 수비 보조자 1명을 더 둔 거야. 그러면서 이제 풀백들이 위로 올라가는. 그렇지. 좀 올라가는 그런 시스템을 했는데 그것도 사실은 이제 좀 너무 소극적인 운영이잖아. 그렇지. 수비형 미드필더가 좀 더 올라가서 중원 가담도 해주고 해야 되는데 너무 수비만 하니까. 그렇지. 그래서 미드필더 구성을 계속 수비적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 당연히 공격 쪽에서는 이제 톱이 고립되거나 이런 문제들이 있었거든. 이제 그런 소극적인 운영을 점진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좀 과감하게 바꿔가는 그런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와중에 이제 벤투 감독이 부임을 한 거고. 그래서 이제 벤투 감독은 우리나라가 항상 그 포백을 소극적으로 활용했던 그런 역사에서 포백을 가장 공격적으로. 지금까지 이제 어떤 월드컵사를 보든지 대한민국 축구 역사를 보면 포백을 가장 공격적으로 활용한 감독이다. 그렇지. 우리가 항상 이제 3백을 계속 해오다가 국제 축구의 흐름에 그 따라가기 위해서 포백 시스템을 도입을 했는데 포백을 완연하게 정착하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 소극적으로만 운영을 해왔었거든요. 국제 무대에 나가거나 아시아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랬는데 그런 흐름에서 이제는 우리가 소극적인 운영이 아니라 좀 더 공격적으로 우리의 패턴을 가지고 우리의 공격적인 패턴을 가지고 한번 경기를 주도해보자라고 한 것이 이제 벤투 감독이었다고 볼 수가 있지. 벤투 감독을 이제 돌이켜 보면 가장 많은 분들이 이제 기억하실 거예요. 벤투하면 이제 빌드업 축구. 그렇지. 그 후방에서 이제 좀 만들어 오면서 올라가는 축구인데 사실 그거에 대한 의심들이나 그런 거 대단히 많았잖아. 근데 결국에는 월드컵에서 정말 강팀들을 상대로 우루과이라든지 가나, 뭐 포르투갈 상대로
맞부딪힐 수 있는 그런 팀으로 만들었다는 건 그치. 대단한 것 같아. 그런 적이 사실 없었잖아. 국제 무대에서는 거의 없었지. 없었지. 당장 지난 2018 그 러시아 월드컵 때만 해도 그 우리 대표팀이 스웨덴을 맞았을 때 포백에 양측의 윙이가 윙백 역할을 했거든. 그러면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경기를 운영했단 말이야. 그런 부분들을 완전히 탈피를 한 거지. 이번에는 뭐 물론 상대가 강팀이니까 점유율을 좀 내릴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라인 자체를 안 내리고 앞에서 부딪히다가 우리가 볼을 잡았을 때는 공격 쪽에 많은 인원을 투입을 해서 우리가 우리의 패턴으로 공격을 했다. 그런 운영을 했더니 첫 번째 그런 월드컵이 그렇죠. 아니었을까. 자, 레이트 나인님께서는 10,000원 후원하시면서 90년 이탈리아 월드컵 시절 서독 스타일의 백스리와 2010년대 후반 이후의 백스리는 비슷한 포메이션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이름만 같을 뿐 다른 전술로 봐야 할까요? 전술은 점점 진화하는 것인지 아니면 유행처럼 좀 돌고 도는 것인지 견해가 궁금하다. 완전히 다른. 아, 달라? 예, 이거는 완전히 다른 게 90 이탈리아 월드컵 당시에 그 유행했던 3백은 리베로 중심이었어요. 리베로와 스토퍼의 역할 구분이 명확했던 그런 시스템이었고 세 명의 중앙 수비수였지 사실. 중앙 수비수였고 양측에 위치하는 선수는 대인 마크를 하고 그 대인 마크를 하는 선수 후방에서 한 명이 리베로가 이제 쓸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이제 그 3백이었고 90년대가 그래서 측면 수비는 항상 비어 있었고 그 측면 수비 지역을 윙백들이 항상 커버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 3백은 사실상 5백에 가까웠다라고 본다면 2010년대 후반 이후의 백스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지역 방어 시스템의 3백이었고 양측에 이제 스토퍼라고 하기에 측면에 위치하는 센터백이 좀 더 그 측면 쪽을 좀 넓게 커버하고 중앙에 위치하는 선수가 중앙을 커버하고 측면에 위치하는 선수가 측면을 커버하는 운영이다. 그래서 좀 더 전진 수비를 하면서 압박을 하는 어찌 보면은 예전에 3백과는 비교했을 때는 좀 더 공격적인 스타일. 지금이? 전방위적인 압박 스타일의 3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질문도 즉각적으로 저희가 해소를 해드립니다. 네. 그래서 어찌됐건 우리나라도 세계의 축구 트렌드를 좀 이제 많이 닮아가려고 하고 당연히 그리고 우리 선수도 사실 유럽에 이제 많이 진출을 했고 많이 올라왔잖아. 뭐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많이 올라왔지. 그렇지. 그러면은 자 국내 외국인 나는 사실 이제 외국인 감독이 와야 된다고 봐. 왜냐하면 이제 여론에 흔들리지 않는 거, 어떤 뭐 또 그 협회 내부에 흔들리지 않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외국인 감독이 오는 게 더 난 좋다고 보는데 그런 거를 차치하고. 어떤 전술을 가진 감독이 대한민국을 맡았으면 좋겠냐 이거지. 일단 전술적으로. 전술적으로는 일단 우리가 뭐 좀 이제 가깝게 보자면 이강인이라든가 이제 황인범이라든가 좀 패스 플레이가 가능한 그런 플레이메이커들이 지금 좀 많이 나오는 2선이나 이제 3선의 플레이메이커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런 플레이메이커들을 잘 살려서 그 선수들을 잘 살리는 그런 감독들이 좀 왔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는 우리도, 사실 뭐, 선수비 교육습을 한다. 뭐, 압박을 중심으로 한다. 뭐, 점유율을 좀 더 높게 가져가서 패스 플레이를 한다. 이런 스타일에 국한되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부딪힐 수 있는, 그런 쪽에 확고한 좀 철학을 가지고 있고, 좀 유연성을 가지고 있는 감독이 좀 왔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옛날에 흔히 대변하는 수비만 하고. 그렇지. 한 방에 딱 손흥민 찔러서 주는 뭐 역습 이런 거보다는 처지지 않고. 그렇지. 올라와서 전방 압박도 하고 라인도 좀 높이고. 이런 감독. 부딪혀줄 수 있는 그런 감독들이 좀 왔으면 좋겠다. 근데 국내에 어떤 그 분들이 그런 거를 하나? 근데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그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지금은 좀 디스가 될 수가 있는데 좀 우리나라는 아직은 국제 무대에서는 좀 더 안정지향적인 경기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좀 인식이 좀 팽배해 있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볼 때는 국내 감독보다는 좀 해외에 좀 더 공격적인 철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좀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 누가 좋을 것 같아? 초엘?
투여도 괜찮고, 아니 뭐 온다면 사실 우리가 뭐 돈이 문제지 뭐 돈이. 그러니까 두 손 들고 환영해야지. 뭐 아까 전에도 채팅창에서 그 나왔던 그런 비엘사 감독이라든가 이런 감독의 축구를 좀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에서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지. 근데 이제 이거 맞아, 돈이지. 뭐 사실 벤투 감독 처음 왔을 때도 뭐 이제 앞에 언급됐던 분들이 돈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 맞아. 조건도 그치. 까다롭고 해가지고 이제 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조건을 빼고 본다면 그렇다는 거고. 그럼 약간 공격적인 성향 가지고 있는 외국인 감독이 좋다는 거네? 그렇지. 공격적으로 좀 부딪혀줄 수 있고, 그래서 압박도 좀 적극적으로 하고, 그 사이에 좀 부분 전술들도 좀 다양한. 그래서 이제 그 얘기는 어찌됐건 이강인이라고 하는 혹은 황인범이라고 하는 그래도 패스를 좀 잘 뿌려주고 만들어갈 수 있는 성향의 선수들이 많잖아. 이제는 옛날하고 달라. 옛날에는 그냥 따져봐. 최용수 머리만 보고 올리고 막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축구가. 뒤에서 홍명보가 다 어떻게든 막아주고 롱패스 해가지고 측면에 어찌됐건 그거 뭐 서정원이 올리면 그건, 최용수가 아니 그거는 그런 축구는 사실은 그것도 잘한 팀이어야 되는 거야 사실. 따지고 보면 이거 선수비 후역수비 보통 이제 약팀의 그런 전술 당연하지. 패턴이라고 보는데 선수비 후역수비를 잘하려면 솔직히 기량이 좋아야 돼. 정말 좋아야 돼. 어찌 보면 적은 패턴의 공격으로 실리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정확한 공격을 해야 되는 거거든. 근데 그건 사실 다 요행이지. 옛날처럼 그렇게 축구를 하는 거는 이제는 요행이라고 보고, 그 개인적으로 사실 뭐 지금 뭐 누가 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그 마요르카의 아기레 감독 있잖아. 개인적으로는 그 감독을 좀 좋아하는 편이거든. 아, 그래? 뭐, 이유는? 그 감독은 일단은, 물론 굉장히 유연해. 유연하다. 굉장히 유연하고, 그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공격적인 스타일의 경기를 좀 추구를 하고 이제 측면을 활용을 좀 빠른 운영을 이제 해서 패턴은 그래. 기본적인 패턴은 이제 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리고 막 그런 거긴 한데 근데 경기 왜 그따구냐? 근데 그건 이제 마요르카의 어떤 선수 재원이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고 그 감독의 제일 좋은 거는 본인의 그런 기존 철학이 있기는 하지만 현 스쿼드에 맞춰서 그 선수들의 개인 능력을 최대한 끌어내는 데 좀 집중을 한다. 그렇지. 그거를 토대로 해서 큰 틀을 만드는 감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일단 좀 마음에 들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플레이메이커들의 그 창조성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감독. 좀 극대화하는 감독이고. 그래서 그게 지금 이강인하고 맞는 것도 있어요. 그럼. 그러니까 이강인이 아기레 감독 밑에서 엄청 성장했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들이 우리나라의 그 새로운 그 에이스가 될 뭐 이강인 선수라든가 이제 황인범 선수에 대해서 좀 좋을 것 같고. 그런 거 이제 극대화하는 감독. 그렇지. 이건 좀 세부적으로 그 얘기도 맞는 것 같네. 그렇지. 그런 그 창의적인 플레이를 안 하면은 오히려 다그치는 감독이야. 그 감독은. 그러니까 그 플레이메이커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의 스쿼드 구성상 좀 맞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차후로 이제 보자면.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약간 유연함도 있고 선수들의 창조 플레이를 좀 극대화하는 감독이기 때문에 그치. 앞으로 대한민국 대표팀을 이끌어갈 이강인이라든지 황인범 선수가 이제 중심이 될 텐데 그런 류의 선수를 많이 활용하는 감독이기 때문에 그치. 훨씬 더 좋을 것이다. 맞아. 이런 얘기는 진짜. 그러니까 이제 아기레 감독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있지. 그 감독은 이제 또 벤투 감독이랑 또 다른 게 이제 그 우리나라 선수들의 어떤 잠재를 끌어내서 공격적인 경기도 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또 수비적으로 바짝 해가지고 그런 변수를 줄 수도 있는 감독이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그 토너먼트에서는 또 잘 먹힐 수도 있다. 그렇지. 실제로 그 아기레 감독이 멕시코 대표팀 감독을 맡고 2번이나 16강을 갔잖아. 이제 그때 특히 2002년도에 이제 좀 어릴 때긴 하지만 그때 축구를 봤을 때 멕시코 축구를 정말 재밌게 봤었거든. 그때 이제 아기레 감독이었는데 축구를 저렇게 할 수 있구나. 멕시코 선수들의 개개인의 영향이 뭐 그렇게까지 뛰어나다고는 볼 수는 없는데 그 선수들이 그냥 미쳐 날뛰는 거야. 그냥. 그렇지.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류의 감독들이 좀 왔으면 좋겠다. 이거는 좀 명쾌하네. 오케이. 대한민국 대표팀 감독 이야기도 여기까지 해보고 이번 주제는 사실 이강인 선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아기레 감독도 얘기했고 그러네. 그냥 좀 전술적으로 이강인이 지금 사실 마요르카에서 게임 체인저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지난 바이아돌리드 경기인가 이강인이 들어오면서 완전 팀이 막혔거든. 전술적으로 팀의 핵심인 이유가 뭐지 지금? 일단 그냥 무리키 보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 무리키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일단 제일 간단한 이유는 이강인이 제일 잘한다. 이강인이, 그 팀에서 이강인이 제일 잘해 사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차는 게 진짜 잘하니까. 그러니까 뭔가를 변수를 주고 만들어 줄 수 있는 선수가 마요르카에서는 이강인 선수 외에는 크게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마요르카 팀 입장에서도 아니 뭔가 골을 넣으려면 이강인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다.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아니 근데 그게 그래 팀의 핵심인 거는 이강인만하게 볼을 차는 사람이 없기도 한데 그게 또 라리가에서 좀 먹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라리가에서 좀 잘 먹히는 스타일이지. 그게 아기레 감독이 약간 전술적인 부분이나 약간 그런 창조적인 거를 좋아해서 뭐 그런 것도 있는 건가? 그거 있는 것 같아. 확실히 있는 게 일단 지금 마요르카의 경기를 보면 근데 개인적으로 솔직히 말하면 마요르카 경기를 많이는 못 봤어. 그래. 몇 번 본 거를 토대로 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강인을 위해서 좀 팀이 받쳐준다. 그리고 이제 이강인이 좀 프리하게 중앙으로 가기도 하고 측면으로 빠져서 크로스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전방으로 가서 뭐 슛에 가담하기도 하고 이런 플레이의 자유도를 아기레 감독이 좀 많이 부여를 하는 것이 아닌가. 같아. 그래서 이제 포지션적으로 보면 기본적으로는 뭐 미드필드 진의 좌측이라던가 뭐 거기서 위치를 하지만 실제 플레이하는 거를 보면 중앙으로 와서 플레이를 하고 좀 많이 돌아다니더라고. 돌아다니기도 하고 무리키의 그 헤더로 떨궈 준 공을 또 많이 받아가지고. 그렇지. 세컨볼 받아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수비를 할 때는 이강인 선수도 측면 미드필더나 뭐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커버를 해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요즘 그것도 많이 지난 시즌하고 많이 달라졌어. 그치. 확실히. 그러니까 이제 아기레 감독이 아까 전에도 말했듯이 기본적으로 그런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선수의 창의성을 최대한으로 끌어내는 감독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끌어낼 수 있도록 자신감을 많이 부여해주는 것 같기도 하고 거기에 이제 이강인 선수도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 같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지. 본인이 가진 게 더 나오는 거기도 하고. 막 하다 몰다가 때리기도 하고 뭐 드리블 치다가 크로스 올리기도 하고. 그렇지. 근데 그게 또 먹히잖아. 그러니까 전술적으로 이강인의 핵심인 이유는 첫 번째는 그냥 진짜 이강인이 잘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 그리고 팀적으로 팀에서 좀 받쳐주고 아기레 감독이 야 너 그냥 원하는 플레이 해. 너 왼쪽에 팀에서 자유롭게 움직이고. 그치. 이런 것도 있다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서 그게 먹히는 것도 그치. 있고. 그런 게 또 이강인이 특히 어찌 보면 뭐 물론 지금은 뭐 스피드도 좀 많이 빨라지기도 하고 수비적으로 피지컬적으로 많이 성장하기도 했지만 그 선수가 기본적으로 가진 플레이 성향 자체가 이제 클래식한 플레이메이커의 성향이 좀 강하거든요. 그렇지. 그런 부분들을 아기레 감독이 캐치를 해서 잘 밀어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경기 보면은 뭐 이강인이 다 만들잖아. 이강인은 이거는 조금 이렇게 자리 잡히면 조금 더 좋은 팀 그런 데 가야 돼 내가 볼 땐. 그렇지. 지금 맞아. 팀이 그렇게 해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지금 현재 감독하고 이강인의 케미는 맞지만 이강인 선수가 좀 더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지. 좀 더 좋은 팀으로 가서 본인이 그 팀이 본인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어찌 보면 그 팀에 좀 맞춰가면서 맞아. 어우러지면서 본인이 거기서 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잘해낼 수 있다면 이강인이 이제 더 한 단계 맞아.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지난 시즌에 비해서 이강인이 진짜 좀 많이 성장한 건 뭐라고 봐? 어떤 부분이 달라졌다고 봐? 뭐 일단은 뭐 수비적인 뭐 그런 인식이라던가 수비 이 가담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거는 사실 그거지. 그 과거보다는 후방에서도 플레이가 된다. 이선이나 뭐 전방뿐만 아니라 그 삼선이나 측면을 후방으로 빠져서도 거기서도 플레이가 된다는 게 이제 가장 그러니까 플레이의 스펙트럼이 많이 넓어졌다. 즉 과거에는 이제 클래식한 공비라든가 톱 아래에서 뛰는 세컨 톱에서 이제 많이 빛을 발휘했다면 최근에는 이제 삼선으로 좀 내려서 세 명의 미드필더 중에 공격적인 메잘라라든가 이런 역할도 소화가 가능해졌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할 수 있는 영역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 이전에 피지컬이 많이 올라왔다고. 피지컬. 맞아. 피지컬이 많이 올라오고. 맞아. 그거 있잖아. 스프린트 할 때 힘이 붙어 있어.
맞아. 뛰는 게 좀 맞아. 옛날에는 약간 힘이 안 붙는 느낌도 있었고 약간 휘청거리는 것도 있었거든. 맞아. 근데 요즘은 그 메시가 옛날에 좀 이렇게 말랐다가 좀 이렇게 키우면서 안 무너지잖아 드리블 칠 때. 그치. 이강인도 확실히 그게 있으면서 월드컵 이후에 자신감이 좀 많이 붙은 것 같아. 맞아. 그러면서 뒤에서 수비 싸움도 해주고 본인이 오는데 좁은 지역에서 탈압박도 되고 몸싸움해도 안 밀리고 그런 것들이 더해지는 것 같아. 본인의 재능에. 예. 맞아. 그 예전에 우리 그 신예 전술 할 때 이강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잖아. 그렇지. 옛날에 4년 전인가 3년 전에. 그때 이강인 선수가 이제 뭐 세계적인 선수로 발돋움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필요한 것이 몇 가지가 있다. 그때 이제 내가 언급을 했던 궁금하다. 갑자기 꺼내봐. 예전에 이제 그 이강인 선수의 그 플레이 스타일을 가진 그 10번 플레이메이커 공미 롤이 지금은 조금 이제 세계 축구 트렌드에서 좀 비춰지고 있다. 너무 클래식하다.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여기서 한 단계 더 도약을 하려면 앞쪽에서 득점력을 높이던가 아니면은 스피드를 갖춰서 이제 스피드 문제도 좀 있었다. 그 측면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을 좀 만들던가 아니면은 좀 수비적인 부분, 피지컬적인 부분을 키워서 공미롤이 아니라 조금 아래쪽에 뭐 지금 뭐 그 프리미어리그로 치자면 뭐 데브라이나라든가 베르나르드 실바라든가 좀 더 삼선에서 이제 부딪혀줄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중에서 한 가지는 키워야 된다. 그렇지. 그렇게 해야 이제 한 단계 도약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보면은 그 중에서 한 2가지 정도는 스피드라든가 이제 피지컬적인 부분에서 올라와서 맞아. 지금은 본인이 그 포지션 그런 정체성을 좀 더 잘 갖춰 나간다면 진짜 이거는 유럽 그 중상위권 리그에서 이제 주전으로 활약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대한민국 미드필더를 보겠다. 그렇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그때 이제 월드컵 때 또 준우승하면서. 그렇지. 팀 그게 다 이끌었잖아. 맞아. 그러니까 이강인의 거는 기대가 맞아. 다른 선수들에 비하면 진짜 더 큰 것 같아. 그렇지. 그래서 조금 더 잘 되길 바라고 조금 더 지금 이적설도 많이 나오잖아. 뭐 뉴캐슬부터 해가지고 많이 나오는데 일단은 이런 것들도 진짜 이강인은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들이 다 너무 크거든. 그렇지. 잘 성장했으면 좋겠다. 오케이. 이강인 얘기 여기까지 해보고 마지막으로 진짜 짧게. 이거는 근데 해야 되나? 어떤 거? 김민재 얘기를 우리가 해야 돼. 김민재는 사실 김민재가 팀의 핵심인 이유를 우리가 준비를 하게 됐는데 김민재를 해야 돼 이거? 뭐 다 똑같지 않을까? 아니 뭐 김민재는 지금 뭐 반 시즌 만에 뭐 월드 클래스니만 이런 말이 나오는 선수인데. 그렇지. 대단한 거지 사실. 보통 그렇거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선수 평가를 할 때. 저 정도의 기량을 한 2시즌, 3시즌 정도는 유지를 해야 인정을 해준다. 뭐 이런 그렇지. 그런 게 있지. 월클로 가는 뭐 그런 거에. 근데 그런 게 있는데 예외인 선수들이 몇 명 있어. 그 선수들의 특징이 임팩트가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그렇지. 근데 지금 그 김민재 선수가 보여주는 그 임팩트는 굳이 성과로 따질 그런 정도는 아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개인의 실력적인 부분도 물론 거기에 이제 부합하지만 지금 나폴리가 스쿠데토의 눈앞에 있다니까. 그러니까. 김민재 가면서 그런 부분에서는 임팩트는 거의 끝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지금 뭐 세리아 A 내에서는 그렇지. 그걸 한정으로 한다면 김민재가 임팩트가 너무 센 거지. 그렇지. 물론 우리나라 선수가 그런 걸 수도 있지만 플레이를 봐도 김민재 없으면 나폴리 수비가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뭐 이제 팀에서 갈아 쓴다. 근데 원래 이제 수비는 계속 나오지 잘 안 바꾸고 그런 것도 있지만 김민재 빠지면 망하는데 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 뭐 얘기해도 좀 진부하긴 하지만 김민재 장점은 어떻게 봐요? 그 나폴리와 어떤 부분이 좀 맞는 것 같아? 많이 올라와서 뿌려주는 뭐 이런 부분도 있을 테고. 일단은 그 김민재 선수가 좀 많이 좀 피지컬적으로 부딪혀주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나폴리 선수들이 굉장히 신뢰를 많이 주고 있다. 특히 이제 나폴리가 라인을 좀 많이 올려서 공격적으로 시원시원하게 경기를 하는데 경기 재밌어 진짜. 그런 그 팀 플레이 그 컨셉을 가지고 있는 그런 팀들의 가장 중요시하는 게 후방에서의 플레이거든.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그 후방에서 그 좀 그 안정지향적으로 후방에서 막 라인을 내려가지고 다 커버를 하는 이런 것보다는
부대처조가 싸워주면 이거 맞아. 가자 이게 된단 말이야. 맞아. 약간 그러니까 그렇지. 나폴리가 워낙 공격적이고 시원시원할 수 있는 기반을 어차피 김민재가 넓은 반경을 다 커버해주니까 이거는 맞네. 커버해주고 이제 파이팅해주고 그렇지. 본인이 직접 부딪혀가지고 이제 볼을 따내서 그 전진할 수 있는 그런 루트를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스택 같은 거 보면 밀고 올라오는 거나 그치. 이 롱패스나 이런 거 정확도도 좋고 그러니까. 만호 빈도가 그런 게 나폴리 선수들에게 굉장히 진료를 많이 주고 있다. 이건 맞는 것 같아. 김민재가 단순히 수비만 잘하는 게 아니죠. 맞아. 딱 끊어서 튀어나가는 것도 굉장히 파이팅했다 잘한단 말이야. 진짜 맞아. 그런 부분들이 팀이 나가보자. 이게 된다. 거기다가 하나 더 해가지고 끊겨. 끊기면 상대가 역습이다 하고 쳐주는데 그걸 김민재가 스피드로 발라버리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나폴리는 자 진격 앞으로 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딱 그거. 그거. 나폴리 축구는 굉장히 기세 등등한 맞아. 축구예요. 근데 그 기세 등등한 축구의 후방을 딱 받쳐주는 그렇지. 그 키가 지금 김민재다. 그게 제일 그렇게 중요한 보시면 포인트라고 보는 그치. 거지 나폴리에서. 단순히 수비 스탯이 높다. 그렇지. 수비를 너무 잘한다. 뭐 볼 경합률 뭐 이런 거 뭐 그런 거 더불어서. 야 헤더 경합을 잘한다. 몸싸움을 너무 잘한다. 이것도 있지만 밀고 올라가는 그런 힘, 파이팅, 그런 측면이 김민재의 가장 큰 강점이 아닐까. 맞아. 그러니까 이 김민재가 어찌됐건 넓은 커버 범위로 스피드로 그리고 어떤 피지컬로 다 상대 공격수를 부딪히다 보니까 우리 수열이가 말한 것처럼 진짜 올라가자 우리 공격하자 이게 되는 거고 그게 이제 감독의 신뢰, 팀의 신뢰, 선수의 신뢰가 되는 거고 이 정도 기세라면 진짜 스쿠데토 진짜 이 정도면 이제는 왜냐면 물론 인터밀란한테 졌지만 유벤투스 발라버렸단 말이야. 이 정도면 이제 뭐 있어? 적수가? 이제는 뭐 거의 내가 볼 때는 한 8분 응선은 넘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또 축구 봤잖아. 또 그리고 그 세리아 이 전성기 때도 뭐 다 알 테고 이게 대단한 거 아니야? 대단한 거지. 스쿠데토라는 게. 스쿠데토라는 거는 물론 뭐 예전에 70도 시절. 그렇지. 그때만큼은 아니야 사실. 지금 세리에 전반적인 수준이 그때만큼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빅4라잖아 말이야. 그렇지. 빅4거든. 그 빅4의 빅리그에서 스쿠데토 특히나 나폴리 같은 팀들은 오랫동안 우승이 없었던 그렇지. 팀이고. 지금 33년 만에 도전인가 그런데. 그러니까 마라도나 시절 이후에는 없었다고 알고 있거든. 없어. 그러니까 뭐 그거를 우리 선수가 반 시즌 만에 그거를 그치. 이뤄냈으니 달려드는 팀이 얼마나 많겠어. 뭐 리버풀 얘기 나오고 맨유 얘기 나오고. 맞아. 토트넘 이 새끼는 60은 많아갖고 토트넘 얘기도 나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일단은 그 많은 장점 중에 김민재 선수의 장점, 그러니까 이 팀에 잘 녹아들고 이 팀이 더 치고 갈 수 있는 동력은 넓은 커버 범위. 그치. 그래서 나폴리가 좀 전진할 수 있는 역할. 맞아. 그거를 해주는. 그치. 너무 뻔한 얘기했습니다. 우리 오늘 김민재 얘기 너무 뻔하잖아. 김민재 이야기는 할 얘기가 있나? 누가 이야기해도 그냥 이야기를 할 것 같아. 이거 조회수 뽑아 먹으려고 한 건데 의미가 없어졌어. 자, 저희가 1시간 반 동안 달려왔는데 저희 잠깐 쉬고 7시에는 진짜 주간 라이브 시끌벅적하게 마요르카에서 처음으로 입중계를 했던 베라노가 오고요. 그리고 맨더비 그 심판 그 판정 때문에 지금 난리야. 그래. 오프사이드냐 뭐 관여했냐 이런 문제. 맨유의 유튜버 반예림을 불렀습니다. 과연 그놈 자식은 맨유 팬으로서 이 판정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분명히 옳은 판정이었다고 하겠지만 그래서 오늘 저와 그리고 이수열 평론가 마요르카의 베라노 그리고 맨유의 반예림 불러가지고 7시에 주간 라이브 금요일 날 했던 거를 지금 이때로 하는 거거든. 주간 라이브로 7시에 라이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박예림 말고 반예림이야. 자,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올게요. 많이들 들어오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